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원 미래포럼 202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첫 종합토론이죠. 갈등 최소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의 진행을 맡은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선을 마치고 저희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갈등이 정말 극에 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이 뉴스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타파크로스 갈등 종합지수를 보셨다시피 지금 글쎄 어느 시대든 갈등이 다 있지만 이건 좀 심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래서야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느낌이 아니라 보셨다시피 지금 지수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걸 좀 해결할 방식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토론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서 도와주실 저희 패널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 연구소의 최진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또 국회에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30대가 되는 20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임명묵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토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지수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갈등 종합 지수가 확 뛰었어요. 2배 넘게 뛰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있었기 때문인지 이제 2022년 상반기 이제 1분기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여쭤봐야 될 게 정치인분들께 좀 먼저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게 선거가 있어서 증폭된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장기적인 것으로 보시는지 네, 최영도 의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최영두입니다. 당연히 선거가 큰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 선거가 점차 양극화되고 그 지지자를 좀 모아 이게 총결집시키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건 뭐 양당 모두 여야 모두 다 공이 선거 캠페인 전략이 마지막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선거가 이렇게 또 나가게 되는 사회적 토양 또 속성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든가 이것은 뭐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호모 폴리티쿠스란 말 자체가 이야기하듯이 사람은 저마다의 정책 신념과 또 이 생각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사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라고 강요한다면은 그건 사람의 존엄성을 좀 무시하는 외면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걸 설명하는 이제 정치적 이론이 뭐 정치적 부족주의라는 게 있고 또 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중심으로 모이는가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들 또 에미 추 같은 그런 미국의 정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경향이 비슷하고 그래서 미국 사회라든가 우리 사회라든가 뭐 유럽 사회 모두가 이런 심각한 갈등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디어 오늘 사실은 이건 뉴스원이라는 우리 종합뉴스통신사가 진행하는 행사인데 사실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김종민 최고위원과 저는 지난해부터 미디어 특위를 통해서 어떻게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파편화되고 서로 양극화되어가는 뉴스 진실을 쫓는 이런 집단적 양극화를 미디어가 오히려 해소하기보다는 더 극단화시키는 이런 경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해 왔는데 그런 것들에서 해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무엇보다도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양극화시킨 이 여론을 수습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고 그건 또 대통령의 책임이고 여당의 책임이지만 더 크게 보자면은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진 우리 국회의 책임이다 느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질문에 다시 답하자면은 당연히 이제 정치적 캠페인을 통해서 양극화된 측면이 많이 있어. 그러나 터전을 보자면은 기술의 변화로 인해서 이 기술의 변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반발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트럼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겠죠. 왜 기술이 진화하고 자유무역이 열리는데 백인 노동자들은 소외되는가? 그게 트럼프 지지로 몰렸던 그런 양상처럼 기술의 변화 또 본래적인 정치적 부족주의 또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그런 속성 가치와 단 집단으로 모이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푸는 것인가의 문제는 각각 나중에 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선거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항상 정치를 생각을 하고 정치를 행동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기술 발달으로 인한 미디어의 책임도 우리가 지워버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정치 갈등 그리고 갈등 지수에서도 나타났다시피 가장 높은 갈등이 진영 갈등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사실은 책임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정치의 책임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봐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제 이 갈등 해소, 갈등 극복이라는 주제가 참 필요한 주제인데 이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른 거는 그동안에 최근 한 3,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사회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경제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개인의 이제 권리의식도 높아지고 각각의 주장이 더 강해지고 그게 되게 분출되고 다양해지고 당장 직업의 숫자만 해도 옛날에 뭐 한 2, 3천 개 하던 직업이 지금 뭐 수천 개, 만 개 이상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발전하면 그 발전에 걸맞는 어떤 사회 시스템, 사실 그게 정치의 대응이거든요. 그 경제사회의 발전에 대한 정치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응이 없어요. 그 대응이 기껏해야 우리 정치가 대응했던 거는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우리가 잡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사실은 해결 못하죠. 그리고 그것도 거의 뭐 매번 거의 메시아 민주주의 수준으로 대통령 누구 한 명 뽑으면 대한민국 바뀐다 이러고 몰고 가다가 결국 대통령 뽑아놓고 한 3년 있다가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돌아가시잖아요. 이걸 5년 단위로 지금 30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민주주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다양성이 공존할 거냐, 같이 공헌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사실 정치의 본질인데 저는 그럼 30년 동안 정치가 이걸 왜 안 했느냐, 이 승패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그 본질에는 우리가 잡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흑백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이게 가짜인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 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민주주의가 이런 흑백민주주의에서 시작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오면서 지금 이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정치의 대응이 안 되고 있다. 결국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 사회 갈등이 해결 안 되는 상당히 큰 중요한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뭐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그리고 사회가 다양해지는데 그렇게 다양해진 사회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한 게 아니라 흑백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오래된 정치 관습처럼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저버리지 못해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 정치권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최진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에서 그 갈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원인 진단을 우리가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된 지 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민주화됐다는 얘기는 조금 더 좋은 사회, 갈등이 없는 사회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앞서 보여줬던 그 지표에 따라서 보여드리듯이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좋게 봐야 되나 나쁘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정치권 혹은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 간에 그런 갭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진보 30, 보수 30, 중도 한 4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물론 양극화도 돼 있지만 저는 중도 수렴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중도층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정치권과 언론은 거꾸로 국민들의 어떤 이런 기본 의식과 상식과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더욱더 극단적으로 극진보로 가거나 더 극단적으로 극보수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의식과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치권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 지상주의라든가 어떤 상업주의 때문에 자기 지지층만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노력 때문에 갈등을 더욱더 부추겨서 국민들한테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이 국민의 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젊은 세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정치권은 어떤지, 갈등을 조장한다고 보시는지, 갈등을 그러면은 봉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임명우 작가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는 이미 뭐랄까요, 사회 변화의 주도권을 좀 많이 상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 영역이 그동안 이제 뭐랄까 근대 국가의 어떠한 최상위 영역을 장악을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왔다는 게 이제 20세기의 경향이었다면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아니면 세계화가 되고 국가가 약화되면서 이제 정치가 포괄할 수 없는 사회 하부 영역들이 굉장한 자율성을 갖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어난 독립적 변화들이 오히려 갈등을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선진 사회에서 시차를 두고 다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사회가 자율적인 영역에서 갈등을 자생적으로 만들어내고 정치 수요자로서 우리의 이 갈등을 대변할 정치를 소환을 자꾸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을 흡수 내지는 대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갈등 상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라는 어떤 그런 자제력을 갖춘 정치인들은 정치 시장에서 빠르게 도태가 되고, 갈등을 대신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수용을 하고 너희들이 사회가 원하는 거를 우리는 바로해주겠어, 말해주겠어, 대변해주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더 선호받게 되고 더 선택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갈등을 조장했다기보다는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갈등이 이 쓰나미에 편승하지 않으면 정치 자체도 지금 도태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치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는 굉장히 큰 지금 숙제로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가 그 능력 부분에서 약간 도태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제 지난해 4월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에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뚜렷하게 또 볼 수 있었던 것이 진영 간의 갈등뿐이 아니라 젠더 갈등이었어요. 이게 이제 외신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었고, 그렇다면 사실 뭐 저같이 나이가 좀 든 사람 같은 경우는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남녀 간의 분노를 표출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뒤에 사실은 숨은 어떤 아젠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임명묵 작가님은 사실 가장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세대니까, 현재 남녀 갈등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역차별, 뭐 이건 어떤 것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뭐랄까 좀 더 배경 조건으로 20대 내지는 청년층의 어떠한 사회 심리 내지는 그런 정치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이제 큰 틀에서는 저는 세계화로 초래된 굉장한 양극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경제, 뭐 이건 트럼피즘이 발언을 했을 때 많이들 제시된 설명이었는데,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 도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러한 글로벌한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고, 그들 사이 어떠한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게 서구에서의 포퓰리즘 발화를 설명하는 어떤 요체였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배경 조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된 어떤 서울이라는 그런 영역에서 참여를 해서 자신의 어떠한 뭐랄까 능력주의적인 그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런 걸 이루는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탈락하는 사람들, 애초에 경쟁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격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러한 경제적인 어떤 양극화가 이제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제공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화에 따라서 SNS라든가 혹은 커뮤니티 문화의 확장 같은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스트레스, 문화적인 변화를 이제 추동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랄까 화학적인 결합 효과를 일으키면서 청년층들에게 이 사회는 뭔가 잘못됐고 뭔가 문제가 많고, 내가 이제 이러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었던 거죠. 2010년대 한 초중반까지는 그런 영역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영역,
혹은 문화적인 영역이었던 것이고 2010년대 중후반에 이제 굉장히 발흥한 어떤 네페미니즘 혹은 넷 안티페미니즘을 보면은 이제 K컬처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그 K컬처의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격렬한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싸움으로 단련된 이들이 오히려 정치적 담론에 이제 학습을 하고 정치인들을 소환을 하게 된 거죠. 이 영역이 중요하다. 이 젠더 영역을 대변해라. 이 젠더가 말로 진정 갈등의 전선이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인 배경 원인을 찾자고 하면은 이제 계층적인 어떤 그런 분화 그리고 경쟁의 심화 그에 따라 양극화에 대한 청년층의 어떤 절망과 불만, 분노 같은 것이 있겠고 이제 젠더라든가 문화라든가는 그러한 것들을 흡수하면서 그걸 또 재생산하고 그런 감정을 더 타오르게 하는 어떠한 영역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세계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이게 계층화라든지 또 계급이 갈려진다든지 뭐 양극화가 경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결과를 놓고 따지고 보자면은 젊은 남성들이 우리들은 거기서 피해자다라는 것이고 그럼 젊은 여성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보고 있는 건가요?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거울상 같은 세계 인식을 하고 있는 네. 거죠.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고 그 시스템에서 불공평한 어떠한 이익을 편취하는 집단이 이제 젊은 여성이 보기에는 젊은 남성과 기득권층인 거고 젊은 네. 남성이 보기에는 젊은 여성과 젊은 여성을 비유하는 기득권층인 거고 이러한 식으로 서로를 인식하는 거는 아마 한국이 전 세계 최초가 아닐까 이제 싶은 네, 면이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영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근데 젊은 남성 세대가 바라보는 약간 뭐랄까요 뭐 가해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보는 게 젊은 여성뿐이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중년 남성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좀 그 젠더 문제, 청년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그 진단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한다면 뭐 이런 문제가 적어질 수 있는데 경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정된 일자리, 그죠? 그다음에 소득, 그다음에 뭐 이런 조건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기성세대, 586과 같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된 일자리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N4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노후도 없는 N4 세대라고 해서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변화된 시대 상황, 경제 상황이 더 이상 안 되는 이 조건 속에서 이미 지위라든가 어떤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벌어지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이철승 서강대 교수께서 불평등의 세대라는 이 책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586 세대, 특히 이를 대변하는 정치권과 어떤 민주노총으로 대변하는 민주화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가 지식, 정보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배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남성 지배 중심 사회에서 우리 젊은 남성들은 그 화풀이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가장 약한 고리인 전 여성한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층 기득권층을 향해서 저항을 하고 바꾸자고 하면 좋겠는데 현실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풀이를 가장 약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상승되었다고 생각하는 여성들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기득권을 타파하는 조건 속에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분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노력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대남 이대녀로다 갈라치기를 하면서 지지층 결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 내에서 내전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중간에 앉으신 두 분이 굉장히 불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그 모습이 많이 보였잖아요. 한 정당과 또 다른 정당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젊은 남성 당대표가 이끄는 정당은 사실 능력주의가 공정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가는 있었고 또 이쪽 반대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야당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이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사실은 이것을 이용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젠더 갈등 이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제가 특정인을 꼽아서 이야기를 하긴 그렇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굉장히 파격적인 영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또 네, 그쪽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젠더 갈등 문제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정말 한국 정치적이에요. 지금 이 대응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선거와 정치적 유불리에만 집중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좀 뭐 그런 점에서 좀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갖고 있어서 그동안의 피해 또 공격 이런 걸 보면 이게 약간 문화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이게 해결해 나갈까가 단순치가 않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미투 사건 나면 그냥 바로 뭐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서 또 그 다툼이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합의에 의해서 공신력 있게 결정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을 제도화시키지 않고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그 현장에서의 싸움과 긴장도를 해소하면서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그런 대안적인 논의. 예를 들면 미투 사건만 해도 제가 유럽의 그 미투 이 히스토리를 한번 쭉 조사를 해봤더니 인상적인 게 그거더라고요. 유럽에도 그 의회에서 지방의회든지 의회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미투 관련 사건이 한창 일어났어요. 거기는 그 미투가 이렇게 일어나고 기자회견하고 또 이제 그 당사자 간에 나는 결백하다 뭐 이거 무고다 싸움이 벌어지고 매일 이게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하면서 사회 문제화 되니까 그런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합의한 게 기자회견하고 또 싸우고 하지 말고 정말로 피해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 조사기관 혹은 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 뭐 치유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조그마한 기업이든 무슨 뭐 국회라든가 정당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그 기관이든 간에 미투가 발생하는 모든 피해자들은 여기에 얘기하면 정말 마음 놓고 그 성폭력 상담소 가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와 시스템으로 합의해서 그거를 안정시키면서 미투가 기자회견으로 풀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건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로 빨리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되고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한 당사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그 인생에 큰 어떤 그 상처를 입은 거거든요. 그 이렇게 상처를 입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 가서 믿을 만한데 그 피해자든 가해자든 누구나 공신력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없습니다. 이런 논의가 사실은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제도 개선의 영역, 어떤 인프라의 영역에 대한 논의는 안 하고 계속 정치적인 선거 유불리에서의 이슈 싸움으로 이걸 끌고 가니까 좀 걱정스럽죠. 네.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여쭙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은 이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젊은 여성 몇 명을 꽂아 넣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 어떤 게 경력이나 어떤 뭐 그 능력이 있는지가 검증이 잘 되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 의문이 아니라 그건 정말 이거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정치가 아직 통하는 거예요. 그건 뭐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뭐 대한민국 언론들 또 그런 걸 다 또 그게 무슨 대단한 성의 있는 조치라고 계속 기사도 써주고 또 지식인들도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누가 봐도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알죠? 그 미투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의 신진대사라는 면에서도 이런 방식은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당장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고 뭔가 관심을 끌고 주목을 끄니까 그냥 먹히고 가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끝나잖아요. 근본적인 좀 성찰이나 반성 차원에서 그런
네. 뿌리까지 다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네네. 보태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젠더 갈등은 우리 정치로서는 이번에 굉장히 좀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것은 우리 정치에서 이제 이 캠페인의 전략이 될 만큼 익숙한 주제지만 젠더 갈등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비로소 표면화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권의 책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 역시도 이 강력한 젠더 갈등의 힘에 의해서 추동당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정치권이 새롭게 할 것인가를 선진 사례에서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남녀공학,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많이 시키는데 지금 현상을 보면은 이제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남학생 부모들은 남녀공학 보내는 걸 싫어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가면은 전부 성적을 중하위로 깔아주니까 이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정치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고 여기서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의 현재의 기능과 규모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드러난 이 젠더 갈등이나 또 가족의 문제에 적합한 규모와 기능인가에 대한 성찰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G7 국가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을 만큼 작은 부처이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가족, 노인, 청년, 여성 이렇게 합쳐서 굉장히 큰 부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특임 장관이 있어서 특임 장관이 사실은 총리와 이 전체 정권을 받아서 부처 전체에 뚜렷한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방식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가족부를 둘러싸고서 폐지냐 아니냐 여기에 뭐 골몰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 젠더 갈등이라는 이슈를 범정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찾을 것인가. 그것이 독일 모델이냐, 영국 모델이냐, 또 캐나다 모델이냐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근본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여성의 어떤 성적인 이 공격, 폭력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그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이 평등을 어떻게 그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같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젠더 폭력 간의 성적 간의 성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두루 살펴서 이제 그동안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권이 굉장히 미숙하게 다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정치가 본격적으로 접근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다른 국가들 이야기가 좀 나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진원 교수님, 뭐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사실은 다들 갈등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외국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뭐 좋은 예시라든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진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양극화가 생기는 진단, 소득 양극화가 생기는 진단이 되게 중요한데 대표적인 그 폴 크루그만이라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미국이 수십 년간 성장을 했는데 정치적 양극화, 정치권의 대립 투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워드 로젠탈이라는 교수는 양극화된 미국이라는 책에서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이것을 정치권이 대변하면은 사실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큰 갈등은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없는 갈등을 문제는 이제 국민 사이에 있는 갈등을 정치권이 대변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갈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도가 좀 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없는 갈등을 정치권이 창조를 해서 조장을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소득이 불평등화되고 양극화돼서 미국 사회가 망가지고 있다. 뭐 이런 진단은 저희들한테도 되게 시사점이 준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단순히 젠더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사회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특히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강구하게 어쨌든 상위 10%라고 하는 기득권층이 이 문제를 권력과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약자들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나눠먹으려고 하니까 이대남과 이대녀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게 생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 역시도 직장 갑질이라는 직장의 어떤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문제를 제대로 네. 진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권이 없는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과,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소외된 계층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세대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긴 해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임명무 작가님, 정말로 다 힘들고 피해를 받는 계층끼리, 그러니까 뭐 남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째로는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이미 어떠한 선진국의 선례를 보고 그 선진국의 예시를 통해서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독특해진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최근에 가장 큰 시대적인 어떤 흐름은 정보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만큼 이렇게 고도로 정보 미디어에 노출되고 사람들이 정보 미디어에 몰입하는 나라는 제가 이제 하는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어떤 다른 나라의 예시를 통해서 먼저 파악하기에는 한국이 저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선진이라 해야 될까요? 이걸 어쨌든 앞서서 경험하고 있고 다른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들이 따라오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하자면은 저는 이것이 없던 문제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인류 역사상 없는 문제를 거의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나라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이 사태를 좀 정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젠더 갈등을 정말로 진심으로 참여하는 저 주변에 많은 제 지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어떤 세계관, 성별 적대적인 세계관을 내재화하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갈등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고, 갈등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나 그런 어떤 쟁점들은 정말로 어떠한 자신들 삶의 실존적인 문제라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죠. 이것을 이제 정치권이 혹은 사회의 어떠한 특정 세력들이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라고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일단 동의를 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어디서 우리가 발언을 해가지고 어디서 지금 우리를 사회를 데려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주로 주목하지 않았던 온라인 공간이라든가 대중문화, 미디어 혹은 뭐 SNS, 커뮤니티 이런 공간에 훨씬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 이런 곳에서 어떻게 여론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웩더덕 현상이라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정치 담론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지금 SNS고,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사실 이걸 이제 제도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김종민 의원님도 그렇고 최영도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입법부의 기능이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최영도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위기는, 국회가 사실은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국회에 대한 신뢰가 너무 낮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행정부도 이 국회를 좀 무능한 집단으로 많이 매도를 하고, 미디어도 국회를 비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국회를 거의 몹쓸 집단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국회의 이제 대표성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비례성을 좀 더 보완해야 될 텐데, 그건 양당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선거 전략 때문에 뒤로 밀리곤 합니다.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당이 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여망을 또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됐지만 압도적 다수당인데 또 야당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 역할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데, 지금 마침 이제 이 젠더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앞선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들 국회가 좀 더 책임지게 여야가 좀 논의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컨대 저는 우리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최근에 저희 국회에서는 김종민 최고위원과 저와 함께 또 논의하고 있는데, 독일 모델을 굉장히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총리의 리더십, 독일의 역대 정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독일이 연정이라든가 또 갈등 해소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런데 독일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랑 거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거의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과 남한이 각각 그 분단되는 과정,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분단되는 과정이 정말
똑 닮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승만, 김구가 있었다면은 독일에는 아데나우어와 슈마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 현대사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를 두고서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불완전하지만 큰 성취를 이룬 기적의 나라였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정치권의 양각이 큰데 저는 독일의 사례를 같이 연구를 하면은 그 엄정한 현실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 또 지금 젠더 문제도 그렇고 사드만 하더라도 독일에서는 퍼싱2 미사일을 배치할 때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는 네네. 국회에서 이런 논란들을 한번 양당 간의 케이스 스타디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더 붙일게요. 뭐 다음 기회가 없을 것 시간이 같으니까. 별로 없는데 지금 제가 예.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초만 하겠습니다. 미디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미디어도 이 양극화에 편성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포털이나 뉴스의 그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그런데 특히 저는 뉴스 통신사의 경우에는 비록 그 빠른 뉴스의 전달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뉴스를 보정하고 반론을 제공하고 뉴스의 길이를, 뉴스의 컨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해서 너무 파편화되고 그 편리화되고 또 극단화되는 경향에서 특히 뉴스종합통신사인 뉴스원에서 네네. 보도의 충실한 보도로 후에 보완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지금 이제 국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매우 낮아서 이제 힘들다라는 말씀 최영두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근데 국회에 대한 신뢰는 항상 제 기억에는 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거대 야당이란 말이에요. 지금 방금 전에 뭐 여당이지만 소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지금 여당이나 또 행정부의 그 젠더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건 뭐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 대한민국 정치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근본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같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그 전과의 차이의 핵심은, 저는 이 차이, 사람 간에는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주정 이전의 정치 체제는 차이는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류가 살아오다가 이게 아니다, 서로 다른 거를 존중하면서 살자. 근데 다른 건데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해결은 대화로 해보자, 회의로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의회라고 하는 회의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식이 민주정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사람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른 걸 해결하는 방식을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회의와 대화로 해결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의회가 그 길을 하라고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의회가, 정당이나 의회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 국민들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해서 다양하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대개 선거에서 1등 하는 사람 승자 독식 또는 1등 대표제를 하다 보니까 대개 잘 나가는 사람, 뭐 고시 봐서 합격한 사람, 뭐 장차관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저는 다양한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감각, 다양한 차이, 다양한 정서, 이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논의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국회에서 차이가 조정되고 합의되고, 그리고 그 합의를 일반 국민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결정한 거니까 나도 그냥 승복하자 하고 신뢰가 만들어지는 네.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 그 비례성 강한 선거제도가 다양한 네네.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회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마지막으로 이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정말 짧게 한 30초 정도씩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원 교수님. 네, 일단은 그 청년 세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호봉제, 임금제도 중에서 호봉제를 좀 철폐하고 네네. 직무급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봉제를 좀 줄여나가고
능력과 어떤 직무급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네네. 그다음에 국회는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기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이 지금 어떤 특정 후보 내지는 특정 진영을 지지하는 바로 네. 장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팬덤 문화를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공천 방식을 국민 경선제로 좀 바꿔야 네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명국 작가님, 네,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먼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실은 이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인식해온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고 그런 인식을 통해서 말한 것은 모두 다 더 큰 반발을 불러오면서 더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의 사회 갈등, 뭐 청년 내부 아니면 젠더, 뭐 세대 뭐 이런 모든 갈등들이 어떤 국면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심적인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모든 출발점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식을 하는 것부터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영도 의원님, 마지막 마무리 30초 발언 부탁드릴게요. 그럼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한 20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에도 많이 질타받아야 됩니다. 많이 질타해 주시고 그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요 선진 모델을 배우려고 저희들도 좀 협치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미디어 충분하고 길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짧게 옛날에는 지면이 작아서 5매, 4매 쓰는 게 기자였습니다. 지금은 인덱스로 길게 써주셔서 정말 수기할 수 있는 바탕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언론인 출신 다우시게 지금 미디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정민 의원님.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다양성 국회로 가는 게 저는 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선거제도를 바꾸고 뭐 대통령 선거제도 바꾸면 좋겠어요. 결선 투표제를 가되 결선 투표제도 1등, 2등 가지고 또 이게 상대적으로 한 사람 택하지 말고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A, B를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90%를 얻은 당선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의 최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선거제도, 그리고 국회는 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네. 국회, 이게 좀 필요하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저희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갖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진짜 다양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젠더 갈등뿐만이 아니라 진영 갈등, 뭐 노동 문제, 선거 제도의 뭐 국회 다양성 확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쨌든 깊어진 이 갈등,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토론을 해볼 때가 분명히 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인간 보편의 특성이자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언어 심리학자 스티븐 핑커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런 자리부터 마련된 것이 우리가 좀 갈등을 해소하려는 첫 걸음을 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열띤 토론을 해주신 패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토론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한국 사회 갈등을 줄이는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